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정한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4월 11일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찰을 한 사람, 또 사찰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바로 이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을 주특기로 하는 정치평론가 유영화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법 사찰인데 이거 날카로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그리고 촌철 살인, 비유의 달인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훈입니다. 예, 그동안 항상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다가 풍찬 노숙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성 기자님 바로 오른편 측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불법 사찰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한 KBS 새노조 김현석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KBS의 새노조 위원장님이신데요. 건노조도 있나 보죠? KBS 노조가 아마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 네, 배경을 두 개가 좀 설명해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농담처럼 뭐만 있으면 이게 특보사장 때문이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이건 진짜 특보사장 때문입니다. 특보사장이 왔는데 파업 찬반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보가 왔는데도 파업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노조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탈퇴를 해가지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지금 새노조라고 부르고요. 그쪽은 구노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김현석 위원장님은 기자 출신이신가요? 네, 기자 출신입니다. 예, 몇 년 정도 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까? 94년 입사하고요. 요즘 말 많은 FTA 협상 취재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KBS에서 했던 미디어 포커스 앵커를 한 1년 했었고, 뭐 기자협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 손님이십니다. 통합진보당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대책위원회 서기호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기호 위원장님은 그 북부지방법원 판사 시절에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가 법복을 벗으신 분입니다. 법관 그리고 정치인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법관일 때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록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제 정치인이 된 뒤로부터는 이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뭐 이런 자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예. 지금 통합진보당 후보들 지원 유세도 다니고 계시죠? 어느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예, 관악을 하고 은평울구 접전 지역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향이 목포라다 보니까 목포대학교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좀 몇 번 갔었습니다. 예.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과연 몇 석이나 얻을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저희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그 목표치가 30석 정도로 30석 이상으로 이렇게 좀 적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죠? 저 개인적인 견해도 예, 30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데 법관 시절이랑 정치인 시절이랑 그 수입은 어디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이제 법관 시절이 안정적이고 더 낫죠. 예, 보람은 더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예, 보람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씨, 먼저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언제 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실제로 진짜 뭐 특검이 되든 특별수사본부 되든 뭐 진짜 양심적인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진짜 MB 정부에서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의 이런 뒷조사를 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뒷조사를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그 KB 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 이 김종익 씨 문제 때문에 시작돼서 민간인 언론 사찰. 이 문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게 접어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분이 폭로를 하기 시작했죠. 장진수 전 주무관인가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몸통이다라고 얘기한 이영호 이 몸통 발언 기자회견, 그리고 옆에 나와 계신 이제 KBS 새노조가 언론 파업을 하면서 이 문건을 이제 리셋인가요? 리셋 KBS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되고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굉장한 이제 그 정치적 쟁점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파문을 김남훈 씨는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십니까? 일단은 그 파문이 시작됐다는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쥐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그 동영상 자체는 그야말로 이제 패러디의 어떤 풍자의 내용이고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이게 풍자화, 그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정치인들이 누가 이제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안 씹어주면은 나도 좀 씹어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 첫 번째 덕목인데 그 동영상 때문에 사찰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이영호 이제 전 비서관을 사실을 꼭 여기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출연 섭외를 네, 출연 섭외를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입석으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분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하드디스크를 이제 파기한 거는 그 폐기한 것은 불법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 중요 자료가 있으니까 노출될까봐 지웠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 아니라 이 이제 김종익 씨가 공기업 자회사 임원인 줄 알았다라고 또 그랬었고요. 또한 장지수 전 주무관에게 2천만 원 준 건 사실이지만은 선의로 준 거지 입막음으로 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돈도 최근에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우발적으로 착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심지어는 그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엎어지기까지 하셨죠. 운동신경도 없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그런 높은 데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좀 이 전반적으로 정말 블랙 코미디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이영호 것 전 같습니다.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보고를 했다 그러죠.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뭐 190차례 이상 뭐 그쪽 갔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개그로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참 그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서관 이영호 비서관이 이제 고용 노사 담당 비서관인데 그 경제수석실하고 일정 문제 때문에 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수석실 복도에 가서 좀 소리를 지르고 좀 약간의 행패를 부렸는데 청와대 안에서 이 사람을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해서 무마되고 넘어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비서관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직보를 하니까 원래 정치권이 권위주의 정치에서는 직보하고 독대하는 사람이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최고 권력하고의 거리, 그게 곧 권력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저도 좀 가까이 있습니다. 서 기자님 30c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 얼마 전까지 판사를 하신 서기 위원장님께서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직 판사였다 보니까 법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 전에 김종익 씨 사건의 그 판결에서도 보면은 이제 증거 인멸, 직권남용,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증거 인멸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불법 사찰이라고 할 때 불법의 의미는 결국은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민간인에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하드디스크 뭐 파기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점이 굉장히 심각한 불법 사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KBS 새 노조에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급속히 커졌는데요. 김현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 새 노조가 이번에 문건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판 기록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BS가 이게 지난 참여정권 때 저희가 그 탐사보도라는 영역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현장 찾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좀 이 트레이닝이 좀 훈련이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기자들이 그 대법원 가서 이렇게 목록을 쫙 봤다고 그래요. 보니까 증거 목록 중에 USB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면 뭔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신청을 했더니 당사자가 아니까 못 주겠다라고 해서 당사자분의 한 분 정도를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달라 해갖고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거 보도에 좀 먼저 활용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발표를 한 거죠. 그 사찰 보고서를 민주통합당에서 KBS 노조에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민주통합당에서 입수했으면 뭐 알아서 발표했겠지. 저희한테 주겠습니까? 저희가 언론사도 아니고 거의 파업하고 있는 노조 네, 저희한테 갖다 줄 민주당이 줬을 리는 없겠죠. 그쪽이 먼저 입수했다면 딴 데다 줬겠죠. 뭐 저희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입수해서 자력으로 입수하셨다. 네,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것을 아까 말한 당사자분한테 저희가 드렸어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고 그것이 이제 뭐 민주당에도 가고 딴 데도 다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그 아이러니한 게요. 만약에 KBS가 현재 파업 중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실이 과연 그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또 뉴스로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게 화제가 돼갖고 술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이게 파업 안 했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애들 그 기자들 후배들의 반응이 형 안 돼. 이거 선거에 영향을 끼치니까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안 돼. 왜 안 되고 왜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못했을 걸. 그랬더니 옆에 있던 후배가 형 그거 취재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우리 파업 안 했으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애가 에이 생각을 했어도 안 줬을 걸. KBS 기자라고 하면 안 줬을 거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파업은 안 하고 KBS 기자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걸 취재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테고 그다음에 취재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됐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 협조가 돼서 취재를 해도 방송이 안 됐을 거다. 그래서 이건 파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보도였다. 그렇다면 KBS 9시 뉴스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기존의 KBS 공영방송이 위에서 상당히 그 취재 지시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마 해, 이건 해, 그런 지시들이 많이 내려왔었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저희가 이제 탐사보도 영역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권력에 대한 비판, 재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기자들의 어떤 자부심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난 특보 사장을 모시면서 2년 동안은 거의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게 내곡동 그 사저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KBS 기자 중에 한 명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취재하네요? 네, 내곡동에. 내곡동에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기자들이. 김인중 사장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아이템 올리지도 않고 회사도 가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해봐야 또 방송 못 나가고 또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좀 아예 올리지도 않는 거죠 안건으로 이거 취재하겠다 내곡동 기자도 안 올리고 그 위에서는 야 기자들이 취재하겠다고 안 했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게 저희가 공방회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따지니까 본부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겠다 이건 좀 심했다 내곡동 한 명도 기자 안 간 건 좀 심했다 그렇게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한겨레를 포함해서 기존 언론에서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판 기록, 수사 기록을 열심히 찾아보고 지금 KBS 새 노조에서 찾아냈듯이 그런 취재의 단서를 찾아냈어야 되고요. 또 사건 당사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를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존 언론에서 좀 미흡함이 있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건 당사자가 협조를 한 배경 중에 KBS 새 노조에서 파업 중인 KBS 새 노조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면 어떤 식으로든 좀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협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센 뉴스라고 만들기 파업하면서 만들자고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권력에 대한 비판, 재벌에 대한 비판, 가진 자에 대한 비판 너무 못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사실 책무잖아요. 그런 걸 너무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때 요걸 냈는데 1회, 2회 때도 사찰 문제를 계속 다뤘거든요. 사실 2천만 원을 줘서 입막음만 하려고 한다는 또 저희 특종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1회 때 2천만 원을 줘서 막으려 했다는 걸 1회 리센뉴스 1회 냈고요. 그다음에 하명 사건 처리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리스트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2회 때 저희가 특종을 좀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 때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3회 때도 그렇고 저희가 리센뉴스를 만들면서 권력형 아까 내곡동 한 명도 안 갔다는 것이 일종의 좀 저희 꽤나 큰 기자로서 좀 상처가 돼서 권력형 비리 하나는 저희가 좀 리센뉴스 하면서 하나 제대로 좀 취재를 해보자라고 사실 이렇게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고, 앞서 말했듯이 1회, 2회, 3회 연속
특종을 했고 요번 주에 또 사회 나가는데 또 특종이 있다고. 파업하시면서 계속 특종만 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기자들이 그동안 못해온 2, 3년 동안 못해온 특종을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동안 이제 묵혀놓으셨던 걸 다 꺼내 드시는 거죠. 묵혀놓은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죠. 그동안 안 하고 그냥 맨날 날씨 뉴스, KBS 뉴스 보면 날씨, 멧돼지, 뭐 김인규 사장 이런 날씨, 사람들이 멧돼지, 그다음에 북한 뉴스. 북한, 그다음에 김인규 네. 사장, 그다음에 K-팝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한때 이제 KBS 뉴스를 이제 교차로 뉴스라고. 어떤 교체를 그 생활 밀착형 뉴스만 있다. 중국값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 아까 김남훈 씨 얘기하신 대로 좀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석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검찰에서 다 내용을 점검을 한 것이다. 그 안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2가지만 기소 처리했고 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 정말 기소할 내용이 2건밖에는 없었다. 이런 검찰의 설명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전혀 동의 못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사찰 문건에 보니까 뭐 BH 하명, BH 민정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눈에 띄었는데 저도 굉장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BH라는 표현이 뭐 블루하우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윗선이었다고 이야기되는 이제 이영우라든지 최종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았던 측면이 좀 축소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김종희 씨 외에도 민간인 사찰 대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대 수사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의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유영화 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사찰을 왜 했을까요? 그 이명박 정권의 좀 비판적인 사람들을 손을 벌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명한 건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경명이 나온 사실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았는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장관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이제 회자되면서 아직까지는 뭐 분명하게 이제 구체적 증거는 없습니다만 유추되고 했을 때 상당히 청와대 BH라는 건 뭐 청와대에서 함여한 것이고 청와대에서 조사한 거 아니냐 또 박영준 전 국무차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 한 게 분명한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통치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전근대적인 건데요.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언론노조위원장님도 나오고 계시면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듣고 그리고 국민들 얘기가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운영보다도 사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비리를 캐고 그 자료를 보니까 뭐 내연애처 관계 아주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밝히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도청 비행한 그런 기록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또 뭐 어떤 야당 인사 이런 사람들을 사찰을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통치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시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기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 이게 이제 뒤섞이면서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도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료를 봤을 때 2008년도 청와대 BH 하명 사건 처리부인가요? 이거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대통령 비방글 처리 대책 건의 이런 게 정말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이어졌던 시절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여튼 상당히 온라인에서 박영준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 왜 만들었냐? 신동아인가요? 그 월간지에 인터뷰를 했을 때 자꾸만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촛불 집회 나가니까 그렇다. 그렇게 둘러댔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번에 BH 함영 사건 처리부라든가 자료가 이제 공개된 걸 봤을 때는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벽보화시킨 서울대 병원 대자보, 서울대 병원 비방 벽보 이런 거. 또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공기업 인사로 임명됐던 김강식 조폐공사 감사, 또 이세용 대한저축자사 총재 관련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 공기업 인사들에 대해서 임기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맘 약한 사람들은 사퇴를 많이 했어요. 근데 버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김강식 감사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사찰이 어떤 공직자의 윤리라든가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다든가 부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어떤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과거에 이런 일을 담당했던 기구가 있었죠. 사실은 사직동팀이라고 존재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옷 로비 사건을 계기로 사직동팀을 폐쇄를 했죠. 그래서 그 기능의 일부를 경찰청에다가 이관을 했다가 또 거기서도 다시 문제가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귀착이 된 데가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민간인 사찰도 이제 그 조직에서 맡아서 한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찰 내용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언론 분야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김현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 장악을 위한 사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사 파업 항쟁, 언론 항쟁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요. KBS, MBC, YTN 세 방송사가 이제 주축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 시작할 때는 KBS, MBC, YTN 다 각자 사정이 있고 각자 낙하산 사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 우리가 셋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정권에서 KBS, MBC, YTN 딱 찍어서 사찰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았구나. 정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았구나. 해서 되게 놀랐고요. KBS는 보면 특보를 보냈잖아요. 낙하산 사장이라고 여러 얘기하지만 진짜 낙하산 특보는 우리밖에 없어요. 김인규 사장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진짜 MB 캠프에서 방송 전략실장을 하셨던 분이고 인수위 대변인까지 하셨던 정말 특보거든요. 그래서 KBS에 오셨고 근데 저희 사찰 기록을 보면 딱 그거예요. 어떻게 KBS를 장악할 거냐. 이렇게 하면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악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악 보고서, 점령 보고서, 점령이 가능한. 그렇죠. 장악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장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고용 구조조정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면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류의 표현들. 그러니까 점령군으로서 어떻게 이 특보가 가서 KBS를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 많고요. YTN 같은 경우는 배석규 새 사장을 권한대행이었죠. 권한대행 배석규 사장을 검토를 해보니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장으로 시키자. 이런 결론. YTN 노조를. 그렇죠. 근데 요즘 배석규 사장님께서는 자신도 사찰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별 5개 중에 5개를 다 받으신 피해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프로인 PD수첩.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 그래서 세 방송사에 대한 정권의 사찰이 언론 세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나 이런 것이 드러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방송사가 지금 파업을 하고 싸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저희 근거를 만들어준 그런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사찰 보고서 안에 얼마 전 이제 김재동 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제 이름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고 나서 전화가 많이 와요. 혹시 제 이름 없나요? 근데 없다 그러면 되게 섭섭해요.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저는 저도 한 3년 동안 많이 저기 했는데 없더라고요. 연애가라는 표현은 있대요. 연애가. 그래서 연애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연애가 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되게 섭섭해 하시는데 좀 섭섭하던데 진짜. 나름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는데. 일부잖아요. 일부죠. 일부죠. 그러니까 여러 조사관 중에 한 거기 명의 있을 것 USB에 아 그래? 아 고맙습니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 사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겨레 20일 전 편집장도 사찰을 받은 거로 돼 있던데, 아, 송 기자님, 그 한겨레는 왜 사찰을 받았을까요? 예, 이건 한겨레가 장악될 만한 데는 아니고요. 이건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감시 사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용현 부장이라고 저희 지금 편집국의 부장인데, 한겨레 20일 편집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요즘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좀 말이 없긴 하지만 요새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2008년에 그 촛불이 있었고, 그 한겨레 21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또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한 기사들을 굉장히 썼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이 파시즘의 전주곡 아니냐, 이제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진보적인 언론에 대한 이 감시 차원에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이제 이번 정권을 이제 기독 편향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불법을 시전하고 그 사찰을 많이 권유했던, 그야말로 저는 이제 불교 편향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진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해왔던 그 정권 해왔던 언론 정악의 그 장악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며칠 전에 한 교수분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 이렇게 4년 동안 제 역할을 못 했는데 과연 그 언론이라는 게 환경 감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이 사회가 제대로 가는 일에 대한 그 검토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거의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진짜 두렵다, 자기는. 교수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언론에서 파헤치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사찰 딱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못했구나, 진짜 감시들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을 그냥 떳떳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감시 못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4년 동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좀 두렵기도 하고, 또 기자로서는 또 전투지도 들어요. 먼저 가서 투신하면 알 게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거, 곳곳에 취재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만 우리가 언론이 쓰면 좀 취재거리 좀 널리지 않았을까. 저도 그 친한 PD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4대강 사업만으로도 PD 수첩 한 2년분은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워낙 파볼 게 많아가지고. 네. 예, 그런데 그 KBS 새노조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 80% 정도 그 80% 정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반박을 했는데요. 그 자료 전체 건수를 불법 사찰 건수로 알려지게 그렇게 된 데는 KBS 새노조 쪽 잘못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리스 뉴스 팀이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애들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아이들한테 있었대, 기자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 2008년에 만들었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008년 이후 자료구나, 3년간의 자료구나, 이게 약간의 또 선입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건 공직감찰 정상이네 라고 쭉 넘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찰 관련 폴더고 다 경찰 비위가 쫙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 정상이구나. 그러고 그냥 스킵을 하고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문제될 만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냅뒀던 부분이 언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못했어요. 그걸 기자들이 그건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뒤져보니 이게 공직윤리지원관실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생산 전도는 그 전 거예요. 경찰청 감찰 자료죠. 그거를 총리실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있으면서 감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놓은 것 같고, 또는 총리실에서 경찰한테 그 감찰 자료 달라, 예전 정권 그걸 받아서 보관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재미난 거는 이 컴퓨터 열람 기록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2008년 이후에 이렇게 끄집어낸 게 되게 많아요. 열람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자료이긴 하지만 그전 자료가 80%가 있긴 한데, 그전
참여정부 때 사찰한 게 80%가 아니고 이게 전혀 좀 성격이 다른 자료가 있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제대로 못 봤다. 연도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당연히 2008년 이후겠거니 하고 하면서 제대로 못 본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혼란을 드렸다 해서 좀 사과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좀 더 예. 꼼꼼히 봤어야 하는데 라고 많이 자책을 좀 하더라고요. 서기호 위원장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사찰에 대해서 글을 좀 띄우셨던 것 같은데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KBS 세노조에서 입수했던 그 파일을 저희도 이제 입수를 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틀째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KBS 세노조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명했던 부분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 조국 교수님의 글이라든지 그다음 문재인 실장님의 글 이런 글들을 주로 이제 링크하고 리트윗하는 형태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썼던 거는 2009년 5월까지 참여정부 인사와 노무현 대통령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됐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했으면 불법 사찰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참여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조차도 저는 못 들었다. 그런데 무슨 참여정부 때도 뭐 있었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제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몸통이 누구냐? 몸통이 어디냐? 몸통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의 반대말이 뭐죠, 김남훈 씨? 몸통이요? 몸통이 있으면 이제 머리가 있고 다리도 있겠죠. 꼬리도 있겠고. 예.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그 깃털, 깃털. 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어떤 그 돈을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은 어떤 분이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에 몸통은 따로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몸통이란 말이 어떤 사건의 본체, 최종 그 책임자, 지시자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영하 씨께 질문을 좀 드리죠. 몸통 논란이 있는데요. 이번 공개된 문건에 보면 BH 하명 이런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몸통이 누구냐 이제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BH 하명이라는 얘기를 갖고서 새누리당인가요? 그쪽에서는 청와대도 그런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관습적으로 그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첩한 자료. 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뭐 BH 없어 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BH 하명이라 그러면 공무원들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BH라는 말만 있어도 대통령한테 직보되는 건데 결국은. 근데 하여튼 BH 하명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이첩된 거다 이렇게 좀 돌리고 있어서 뭐 논쟁거리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용호 전 비서관 혼자서 진짜 그 사람이 몸통인지 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걸 다 했다.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실제로 이 KBS 세노조에서 밝힌 정도의 자료만 갖고도 우리가 뭐 우리 김남훈 씨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언론 관계, 정치 권력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인 사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데 이용호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월급 받는 분인데 정치하는 분도 아니고요. 그 혼자서 결정 내리고 이걸 자기가 했다. 어느 누구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는 걸. 그 법률가이신 서기호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관행들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 행위다. 이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히 몸통 논란을 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통치행위론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송금했을 때 그때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사찰을 하고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그걸 문제가 되니까 은폐하려고 이제 증거인멸하고 이런 사건들이라서 이거는 통칭이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H 하면 아까 몸통과 머리 이야기 했는데 아주 저도 오늘 좋은 거 하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우리 수괴라고 하죠, 수괴. 예. 또는 그리고 교사, 범죄 행위를 교사한. 시키는 권리. 예, 그래서 교사죄라고 그러죠. 또는 교사 방조범 이렇게 하는데요. 예, 몸통은 이제 실제 실행한 사람이고.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영우 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다라고 적조 나서는 거는 결국은 위에 또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반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민간 사찰의 문제가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 사찰했던 이 조직 자체가 2008년도 촛불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날마다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정권 차원에서 뭔가 위협을 좀 느끼고 이거 그대로 놔두면 5년 내내 힘들겠다. 그러니까 요구의 촛불 사건의 배후를 캐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설치되고 거기서 민간사찰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런 불법 행위,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였다라고 확인이 되면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 이른바 몸통 위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슨 죄로 형사처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범이라고 그러게 되죠. 예. 공범 중에서도 공동정범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은 똑같이 같은 걸 실행한 거고, 그 다음에 교사범은 이제 실행은 여기서 했는데 교사는 말 그대로 시키기만 한 거죠. 예. 그걸 이제 교사범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예. 이번 사건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유영아 씨,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무성 위원장님도 이제 기자시고 하니까 예. 누구죠? 배우가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네. 더스틴 호프만 보셔도 대통령 음모라고 워터게이트 사건 영화. 네. 저도 하여튼 감명 있게 봤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KBS 새노조에서 이렇게 실제로 용기를 내서 파업도 하시고 또 이런 청와대의 이런 하명 사건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1972년도로 기억하는데 닉슨 대통령 때죠. 닉슨 대통령이 이제 거기는 미국은 이제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으니까 재선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공작을 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자한테 그게 적발돼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미국의 워싱턴 DC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민주당이 이제 거기다가 본부를 차렸는데, 이 닉슨의 캠프에 있는 사람, 전 CIA 요원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5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다 도청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 거죠. 미수에 처리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 의해서 그쪽에서 한 거라는 것이 이제 신문에 폭로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벌어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당시에 이제 화이트 하우스죠. 다시 거기서도 굉장히 부인을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리고 막판에는 그 5명의 그 사람들이 강도로 미수 강도다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그러면서 법정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거짓말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형량을 또 줄여주겠다. 뭐 지금 좀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간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또 얼마 전에 그 책을 냈었죠. 전 FBI 부국장인가요? 그분이 또 신문 기자한테 제보를 하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 커지는,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관여돼 있고 나중에는 닉슨 대통령만 해도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 이런 게 나오면서 닉슨 대통령이 나중에 탄핵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상 처음으로 사임을 하게 되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예. 무마하고 막 꼬리 자르기 하고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결국 그 도청에 실패했잖아요. 미수였는데 네. 이번에 그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찰이 그 불법적 행위가 성공했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그 죄의 어떤 그 경중을 비교하자면은 엄청나게 더 큰 것 같거든요. 여기는 미수였고 여기는 이미 성공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참 관심사인데요. 물론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쟁이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위원장님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교사범의 그 구조에서 결국은
우리가 교사라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다 해야만 교사범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포괄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너가 알아서 잘 해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좀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다 모든 걸 했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도 교사범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 또는 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쌓여가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 법적인 책임도 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2008년에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소리를 들으면서 참 반성을 했다.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참모들한테 화를 많이 냈다는 거죠. 도대체 저 촉값을 누가 대는 거냐? 저는 이제 그 발언 때문에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기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교사범이라는 취지는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한 교사 지시, 교사에 해당된 지시, 방조 또는 불법적 관여가 드러났을 때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 사유가 네, 된다는 그렇죠.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그 판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사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러한 용어들을 빌어가지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지시 또는 방조, 불법적 관여가 한 것이 드러나면 탄핵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래서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죠. 이 재판을 할 때 형사사건 재판을 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과 진짜 무죄고여서 억울한 사람, 억울하기 때문에 범행 부인하는 사람의 태도가 진술 태도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유죄인 경우는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불법적으로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느냐 이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다라고 펄펄 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딴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 보면 BH 함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서 왜 돈을 줬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아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와 관계가 없다.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답변이 노무현 때도 했지 않느냐. 노무현 때도 사찰했다. 그럼 우리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간접적인 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예. 일반적으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재판 법정에서 나오는 진술 태도가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보이거든요. 역시 판사를 하셔. 네, 그 지금 보면 완전히 거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그 전 정권을 물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는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이러다가 BBK도 노무현 거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뭐 보수 매체에서는 BH가 사실은 봉화다, 봉화의 약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 굉장히 뭐랄까 물타기가 이 정도면 정말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제로 그 위원장님 그 문건 파일을 지금 확보를 하시고 다 보셨는데 그 참여정부 때의 문건과 지금의 문건, 이번 정권 문건에 어떤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만든 건 경찰청 자료고요. 그 경찰청 자료를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가져다가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주체가 다 경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과나 뭐 이런 데고요. 뭐 청와대에서 이제 민간인 관련이다라고 한 게 이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동향, 전공로 집회 공약, 화물연대 선전 동향 이런 건데 저희가 이거 다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매달 며칠 날 어디에서 뭐 움직여서 몇 시에 가고 계획. 하여튼 경찰청 그냥 동향 보고예요. 그러니까 사찰 보고는 아니고 그냥 경찰청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를 그 파일을 가져다가 놓고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좀 차원이 다른 이쪽은 사찰 보고고 이쪽은 그냥 경찰청에서 작성한 그냥 문건인 거죠. 네. 혹시 그 문건에 그 제가 그 자료를 기사를 좀 보니까 그 최근 정권 이번 정권에서 그 사찰 자료 보면은 그 이제 사정기관의 어떤 담당자의 그 내연녀와의 데이트 장면까지
뭐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가 불평을 하자 뭐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정말 이 내용만 본다면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면 그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전 정권의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이전 정권 자료는 대부분 그냥 저기잖아요. 공직자에 대한 비위 네. 얘기하는 거. 오늘 저희가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 한 신문을 이렇게 딱 보는데 놀랐어요. 그전 정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요 문건 말고 다른 건 얘기 있었잖아요. 민간인 사찰했다. 그거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이래 갖고 딱 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비위를 파헤치는 것 중심. 이쪽은 비판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정치적 목적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에서조차. 그래서 뭐 저는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위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약간 좀 정치적인 목적이 조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관에서 설립 목적 내지는 실제로 그 무슨 일을 해라라고 지시받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감찰 내지 사찰의 내용이 다른 걸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선거도 선거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불법 민간인 사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에서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기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강도 높게 철저하게 뭐 수사를 했는데 다 무죄 났습니다. 무리한 기소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정권에 좀 위협이 되는 대통령에게 좀 좀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해서 성의 없는 수사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진수 주무관의 뭐 양심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막 움직이는 거죠. KBS 소재 채널조에서 이런 보도도 있고 결국은 그거 자체를 보면은 이미 믿기 어렵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권재진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재진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현재 법무장관이죠. 이분이 사실은 책임자 당시 그 사람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든가 해야지 또 그것도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끄떡없습니다. 이 권재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조차도 해임 즉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꼬리 자르기로 또다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특검 역시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 전에도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검을 여러 번 했는데 다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과거의 경험에서도 비롯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수사 주체는 오히려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거의 50 청문회처럼 광범위하게 제대로 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는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는 이제 18대 국회에서도 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8대 국회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뭐 170석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9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특히 한 가지 새누리당에서도 사찰을 받았다. 박근혜 뭐 위원장님도 본인도 피해자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게 밝혀진 문제가 대통령의 관련성도 밝혀지고 그러면은 탄핵에서도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야당이 기대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어떤 그 대통령이 관여했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건만으로도 대통령의 하야 또는 그 탄핵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탄핵 사건 판례를 굉장히
꼼꼼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이제 탄핵할 때는 이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대한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미 광범위한 예를 들어 한 사람 김종익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문제겠죠. 근데 이번에 새노조에서 밝혔듯이 굉장히 광범위한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었고 그 파일 외에 나머지 파일도 굉장히 많은데 다 증거인멸이 돼가지고 지금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정도로 그 많은 걸 또 증거인멸했고 이런 점들은 이미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믿고 도대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나 다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두려움에 떨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2009년도부터 사찰당하지 않았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신영철 대법관이 그 촛불 집회 그 야간 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재판 관여를 했었고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사법부에도 사찰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비판하면서 2009년부터 이제 판사회를 주도적으로 하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원칙적인 징계도 해야 되고 이런 비판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촛불 집회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 모든 사건이 다 촛불 집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법부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당장 4월 11일 선거가 치러지는데 유영하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이 총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메가톤급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게 정쟁화되면서 물타기가 들어간 거죠. 정쟁화되면서 상당히 이거에 대한 본질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데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왔고 야 이거 또 터졌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너무 많이 그냥 이명박 정부에서 근데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관계없이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연 진짜 이 정쟁으로 이건 갈 만한 성격이냐. 물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이런 걸 밝혀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이번에 4월 11일 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건데 이걸 물타기하고 뭐 같이 하자. 뭐 특검도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같이 하자. 뭐 새누리당 대변인이 어저께인가 그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태도죠. 네. 분명하게 밝혀야죠. 지금으로서. 예, 김현석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죠. KBS 새노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언론의 그야말로 본분을 다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징계를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징계 절차는 시작이 됐고요. 특히 리센 뉴스에 리포트를 한 기자들 11명을 이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이제 명단이 통보가 돼 있어서 어저께 회의를 좀 했더니 기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 뭐 다 징계 받지 뭐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포트 합시다. 그래갖고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만들면 읽는 건 딴 사람이 읽자. 그래갖고 이제 선배부터 20년 차 된 선배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 해서 아마 한 7회쯤 되면 11명이 아니라 우리 기자 전부 다가 이제 징계 대상이 되게 만들자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파업은 언제까지 하시게 됩니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뭐 특보사장 저희 새노조가 특보사장 왔을 때 파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싸움 한번 못하는 그런 노조의 절망에서 나온 노조고 특보사장과 계속 각을 세워서 싸워왔던 노조고 이번에 특보사장 퇴진을 걸고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특보사장 나갈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가까이가 됐는데 아마 나갈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 목표는 쫓아내고 김인규가 남느냐 새노조가 남느냐 저희 슬로건입니다. 쫓아내고 들어가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자,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과연 어떻게 해야 사라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인지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네 분이 각각 좀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서기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이명박 정부하에서 벌어진 민간 사찰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서 뭔가 쇄신하는 차원으로 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이 사람들 약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입막음 해보려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나를 공격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한테 오히려 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헌법상에 거기에 기초에 그걸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지 정권안보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번 그 문건을 보도를 하면서 저는 그 문건을 보면서 저희 특히 KBS 관련된 문건을 보면서 좀 사과를 좀 받고 싶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사과해 주기를 좀 바랬어요. 자기 특보, 측근을 KBS 사정으로 내려보내고 그 사람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사찰하고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면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했던 걸 공개가 되면 걔도 사람인데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사과 정도는 난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뭐 옛날부터 했다 뭐 이거잖아요. 옛날부터 했어도 지금 자기는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구정권에서 그 참여정부가 있고 지금 정권에 관심 없고 정권이 그런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뭐 사과가 없고요. 어쨌든 뭐 저는 가장 중요한 뭐 특검도 좋고 뭐 다 청문회도 좋지만 좀 대통령은 좀 이 사찰로 피해를 본 특히 언론 노동자도 그렇고 공기업 임원진도 그렇고 에 대해 좀 진솔한 사과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 기대는 안 합니다.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찌됐든 사과는 좀 하는 게 인간된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아 씨 마무리 발언 한 말씀. 글쎄, 하여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과거에 언제입니까? 박정희 시대, 70년대, 80년대 전두환 시대.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 가진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린당 케이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뭐 사과뿐만 아니라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돌려막긴 하고 물타긴 하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더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워터게이트 사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꼬리 자르고 자꾸만 그러면 커져요. 빨리빨리 이거 수습을 해야지 정확하고 정직하게. 그다음에 이 만파 커지면서 나중에 국민들이 아예 용납을 안 합니다. 빨리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선에서 수석이 잘못했는지 실장이 잘못했는지 하여튼 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다 그러면 이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협찬 들어온 게 있죠. 김남우 씨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다음 카페 박은정 검사 국민이 지킨다에서 프로그램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저항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이고 싶어서이다. 박은정 검사님의 이 짧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변화시켰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박은정 검사님은 물론 사회 정의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 보도만 않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박은정 검사 국민이 지킨다 치시고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이명박 정권에 의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놓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기도 하지만 정권이 잘못하면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라는 두 번의 큰 선거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 찬성을 하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서기호 위원장님, 김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아 씨, 김남우 씨 감사드립니다. 한겨레 와이파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